네, 안녕하십니까. 법인연수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목에다 뭘 감고 나왔죠? 네, 목이 아픕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콩팥살 행사 저희 대한신장학회가 1시부터 5시까지 연속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슬기로운 약재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분 교수님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건양대학병원에서 황원민 교수님, 박영환 교수님 모셨는데요. 일단 두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는데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신장내과 하고 있는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얘기 드릴 부분은 슬기로운 약재 사용이라고 해서 콩팥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약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 교수님 뭐 여러 번 하셨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황원민입니다.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쉽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뭐 익숙하신 얼굴이죠. 저랑 여러 번 방송했고, 예,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할까 그랬는데 사실 황 교수님보다 우리 박유한 교수님, 네, 떠오르는 신성, 네, 건양대학교 병원에 떠오르는 신성,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예. 네. 그리고 우리 신장학회 홍보위원회에서도 아주 주축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사실 오늘 행사를 거의 뭐 기획하셨다고 봐도 돼요. 우리 홍보이사님이랑 같이 두 분이서 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오늘 방송할 건데요. 앞 방송에서 사실은 약 얘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계단에서 굴른 이 환자분 말씀이 자기는 콩팥 기능 떨어져서 파스도 지금 못 붙이고 있다. 무슨 진통제 먹으면 되냐 이런 질문들 사실 외래에서 많이 접하실 건데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죠. 슬기로운 약재 사용.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준비된 내용 먼저 보고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 나누면서 오늘 방송 진행할 건데 예, 우리 브이로그님이 전 방송에서 슈퍼챗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 교수님이 지금 전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 더 잘해서 슈퍼챗을 넘어보겠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초코송이 냠냠냠님 들어오셨고 영숙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자료 띄워주시면 우리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시죠. 네, 오늘 이제 2024년 3월 14일 세계 콩팥의 날인데요. 이제 매년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세계 콩팥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맘때쯤 이런 비욘디 채널로 또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얘기 드릴 부분은 슬기로운 약재 사용이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세계 콩팥의 날에 저희 슬로건으로 보이는 요런 모양이 이제 주된 슬로건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든 슬로건이 모든 순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약재 사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저희 황원민 교수님께서 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지만 거의 우리가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 알 정도 드셨나요? 이동영 원장님 몇 알 정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 2알이요. 2알? 아니다. 3알 반인가? 3알 반? 네, 그 정도 먹었네요. 영양제 포함해서? 영양제 포함해서. 네. 박 교수님은? 저도 2알 먹고 왔습니다. 2알 먹고 왔습니까? 네. 다들 건강하시네요. 저는 한 8알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네. 근데 여기 보면 과외 진짜 사람이 약을 먹다 보면 이렇게 약이 거의 몸을 가득 찰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 맨날 매일마다 보는 약이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약을 많이 먹는데 이게 고령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할 거고 심지어는 뭐 여러 군데 약을 타면 하루에 30알 정도 이상 드시는 그런 분들도 흔심찮게 저희가 내과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이 약의 홍수에서 콩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또 통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복지부가 참 저희가 수위가 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통계 연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관련해서 모든 그런 걸 숫자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작긴 작은데
이런 식으로 뭐 의료 자원이 뭐 얼마가 많다, 뭐 병상수가 뭐가 들었다. 요즘 한창 이슈되는 면허 인력은 의사 같은 경우 작년에 13만 명 정도 되고 간호사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48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50만 명 가까이 있네요. 네, 몰랐네요. 네. 약사분들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7만 5천 분. 그다음에 치과 3만 분. 이렇게 해서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는 건데 이런 통계를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의료 서비스 이용률 잘 그때 좀 작지만 보시면은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한 78% 쉽게 말해서 1년에 외래를 한 번이라도 본 그런 환자분들이 80%다. 예. 그래서 한 20%분은 굉장히 뭐 건강하실 수 있지만 거의 80% 정도 8명은 다 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래를 오시면 그냥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처방전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잖아요. 처방전을 받아가시게 되면 약이 많아지는데 약에 대한 분류를 갖다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밑에가 이게 숫자는 뭐냐면 이게 금액입니다. 금액. 10,000원, 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총 판매액 1년에 얼마 정도 약을 먹냐? 계산했더니 한 67만 원어치를 먹는답니다. 평균. 네. 1인당 다 따져갔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 수가가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낸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에 한 30%를 내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내는 것 때문에, 되기 때문에 한 거의 67만 원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무슨 약이냐? 10만 원 정도 먹는 약이 소화제. 소화제네요. 네. 소화제. 네. 역시 대한민국은 배 아픈 민족. 네. 네. 배고픈 민족, 배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소화제를 10만 원치를 1년에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혈압약 같아요. 혈압약. 심혈관계가 한 9만 5천 원대. 그 다음에 혈액 및 조혈 기관은 이거는 사실 저겁니다. 그 암 치료하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레닌, 안조텐신 이 관련된 콩팥과 관련 혈압약 계열도 한 3만 원어치. 그다음에 스타틴 같은 요즘에 그 고지혈증 약도 한 4만 원어치 해서 뭐 다 필수 약이죠. 근데 이런 약들을 쓰고 있고 항감염약, 항생제 같은 경우 5만 원어치 이렇게 쓰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은 약을 먹는 요 보면 2017년부터 해서 약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물론 물가도 올라가지만 노인분들이 많고 고령자가 많고 또 병원에 이용을 정말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래서 우리 3명이면은 약 한 200만 원치 약을 1년에 먹는다. 그러네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화제 소비량 요즘에 이슈되는 OECD. 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아. 네. 네. 의사수는 제일 적은데. 네. 소화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OECD에서 1등입니다. 의약품 비중 약 20.6%의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항감염약, 항생제. 네, 아마 항생제를 먹다가 소화제를 같이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화제 엄청 많이 식대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처방도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병 환자가 약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교수님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박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항생제를 처방할 때 우리가 소화제를 같이 처방하는 어떤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대학병원은 모르겠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항생제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꼭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항생제 먹을 정도의 어떤 병이 생기면 식사가 밥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약을 통해서 밥맛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화제 사용량이 그래서 많지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병 환자가 왜 약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약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네, 콩팥병 환자는 특히 약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콩팥은 약물이 결국에 이제 걸러져서 배설되는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이 이제 걸러지는 과정에서 콩팥에서는 그 약물이 더 많이 농축이 되는 과정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똑같은 약제 용량이더라도 콩팥에는 더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콩팥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결국에 배설이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제의 복용량을 조절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본인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일 때 뭐 약제를 조절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콩팥 자체에 독성이 있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콩팥 기능이 원래 좀 낮은,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의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또 약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서도 잘 얘기를 주셨을 텐데, 만성 콩팥병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암처럼 단계가 구분되어 있고, 이제 사구체 여과율, 추정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3단계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의 기능적 단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약제는 4단계, 5단계 요때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복용량을 조절해야 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약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 약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본인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위험한 약은, 콩팥의 위험한 약은 적어도 그 종류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든지 뭐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어떤 과의 의사를 만나던, 특히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던 간에 본인의 콩팥 기능이 얼마라서 이제 뭐 어디를 다니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야 이런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할 때도 이런 콩팥 기능을 감안해서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신장내과를 좀 와서 콩팥 기능을 좀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뭐 영양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약들은 복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약제의 종류를 하나씩 이제 좀 짚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든 관절이 아프든 뭐 다치든 해서 아플 때 먹는 대표적인 진통제들이고, 이렇게 사진에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낙센, 뭐 에드빌, 탁센, 뭐 EGN6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인데, 이 소염 진통제는 종류에 따라서는 콩팥의 독성을 나타내는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그 소염 진통제 중에 콩팥의 독성을 나타내는 소염 진통제는 그 기전이 뭐 콕스 억제제라고 해서 이 계통의 약들이 보통 콩팥의 독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콕스 억제제가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분명을 봤을 때 무슨 페낙, 무슨 센, 뭐 무슨 펜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런 이름의 약제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약 중에 낙센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상품을 잘 보면은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나프록센이라는 약인 걸 알 수 있고, 에드빌 같은 경우는 이부프로펜, 그 아이들 키울 때 이제 그 해열제로도 많이 쓰는 브루펜 같은 것도 요 이부프로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콩팥에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스도 케토톱, 뭐 록소크린 이런 파스들도 이것도 이제 케토프로펜이라는 약이고요. 록소크린, 록소프로펜이라는 약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피부에 파스를 붙이는 거긴 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신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콩팥이 이제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또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기 투석하는 환자들은 파스 붙이면 안 되나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콩팥의 기능을 잃어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소염 진통제는 저는 그래도 잘 처방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약을 처방할 때 항상 투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제 용량을 얼마로 처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습니다. 붙이는 파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먹는 것보다는 흡수율은 좀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황 교수님의 바람대로 우리 브이로그님이 또 슈퍼챗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네. 정말 아마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좋은 강의들을 잘 준비를 이렇게 오가나이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좋은 강의를 주제로 강의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우리 박 네. 교수님 네. 덕인 것 같고요. 질문은 이승현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 역시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어머니가 신장결석으로 콩팥 하나를 제거하셨어요. 싱글 키드니네요. 그 때문이고인지 노령이시라서 그런지 혈압이 항상 높으시대요. 혈압약이 나머지 신장도 손상시킬까봐 걱정이신데 이런 경우 혈압약 중에서 남은 콩팥 손상이 가장 적은 혈압약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네, 황 교수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황 네. 교수님이 한번 답변을 좀 주시죠.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콩팥도 하나 없다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고 찰과율이 한 3, 40 정도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으신데 혈압약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압약 중에 또 우리가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이뇨제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뇨제 쓰는 이유가 이제 나트륨 배설을 잘 시키고 그래서 혈관의 압력을 낮추게 돼서 좋은 역할도 있지만 이게 또 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쓰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체구가 작으신데 나이가 들고 하는 분들은 저절로 몸에서 이 수분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혈압약을 쓰면 생각보다 신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단은 이뇨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혈압약을 쓸 때는 지금 혈압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는 거는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높은 혈압 때문에 이 하나 남은 콩팥도 굉장히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압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데, 낮출 방법은 여러 가지 혈압약을 다 써야 되는데, 혈관 확장제, 아까 전에 만든 뭐 레닌, 안지오텐신 이런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제대로 먹고 혈압을 제대로 재서 그거를 피드백, 그 담당 주치생과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혈압이 이렇게 됐다 졌다. 커피 드시고 재시면 안 됩니다. 커피 드시고. 커피 드시면 무조건 10, 20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소변을 본 상태에서 공복으로 혈압을 재시고 2번 정도 재는 걸 평균을 내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하셔서 숙제를 검사 맡으세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약을 이렇게 했더니 조절이 된다. 너무 떨어진다. 그럼 약을 또 줄여야겠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콩팥을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종류보다는 적절하게 약을 넣었다 뺐다 용량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또 콩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에 관심을 가지신 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콩팥 환자들은 혈압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혈압을 떨어뜨려라. 네. 복합제를 쓰든 무슨 제를 쓰든. 네,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아, 브이로그님이 세 분께도 비싼 커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유,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써주셨어요. 아유, 2만 원. 네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드릴게요. 한송이 님이 그 사이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소염진통제 말씀 주신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콩팥에 나쁜 거를 다 드시고 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허리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소염제 드시고 있고, 파스 붙이고 있고, 예, 두통 때문에도 드시는데, 요새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피읍 리을, 저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거 판피린인가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잖아요. 예, 네, 판피린인가 봐요. 저걸 하루 한 병씩 드시는데, 이것도 콩팥에 안 좋을까요? 판피린이 성분이 뭐죠?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제가 드리겠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찾아봤었는데, 네. 왜냐면
판피린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스테디셀러입니다. 아, 그렇죠. 거의 네. 그 시장 장날에서 거의 박스채로 사가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 네네. 보면 일단은 주 성분은 어쨌든 타이레놀 성분이긴 한데 네네. 그 타이레놀 성분에다가 뭐가 들어있냐면 에페드린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콧물약이요. 네. 네. 근데 에페드린 성분이 주로 이제 이 혈관 수축제.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어 있는 거라든지 콧물 나오는 걸 줄이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해주게 되는 약인데 그 혈관 수축제가 이 말초혈관 아주 작은 혈관을 수축을 팍팍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콩팥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수축제가 팍팍 줄이게 되면 우리 콩팥의 혈관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콩팥의 혈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축이 자꾸 되면서 위축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통제 콩팥병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일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좀 개운한 것 같고 이게 뭔가 상쾌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때 콩팥은 굉장히 움츠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감기 때문에 잠깐 뭐 증상 조절해서 드시는 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저도 판피린 생각보다 독한 약인가 했더니 독하진 않은데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 좀 많이 들어있는 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남용하시는 건 안 좋다. 네. 지금 제가 판피린을 제조하는 땡땡 제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성분을 네, 네. 아세타미노펜은 300mg이 들어있고요. 그러네요. 저 수도에페드린, 그러니까 에페드린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페니라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장복하시는 건 좀 그렇고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갖고 오신 슬라이드 조금 더 보고 네. 질문 조금 모아놨다가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소염 진통제 중에 뭐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 뭐 타이레놀은 결국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콩팥 환자들은 저희가 잘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종류긴 합니다. 근데 타이레놀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콕스 억제제 계통의 소염 진통제보다는 이제 뭐 진통작용이나 이런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너무 과다한 용량에서는 간에 독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염 진통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먹는 약은 아닌데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약입니다. 조영제고요. 조영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CT를 찍거나 MRI를 찍을 때 우리가 혈관이나 장기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찍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에 CT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바늘 꽂아 놓고 만세하고 있으면 여기서 기계로 넣어주는 이게 조영제 약인데요. CT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콩팥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에 수액 공급을 좀 하는 것이 조영제로 유발되는 콩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영제를 찍을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뭐 신장내과를 연결해 주시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RI 조영제인데 MRI 조영제는 가돌리늄이라는 이 원소를 가진 조영제를 씁니다. 이 가돌리늄 조영제 같은 경우는 콩팥의 독성 자체는 뚜렷지는 않지만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몸에 축적이 돼서 전신의 섬유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의 섬유화는 피부 같은 데 섬유화를 뭐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섬유화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신 섬유화가 가돌리늄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콩팥병 5단계 투석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용이 금기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투석하는 분들은 사용 후에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즉시 투석을 시행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돌리늄 조영제가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독성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MRI 조영제 가돌리늄은 이 전신 섬유화는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많이 접하는 약 중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들인데요. 이제 다양한 항생제들이 콩팥의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생제 종류가 많이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약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주 먹게 되는 약 중에
오그멘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감기 걸리거나 뭐 편도선염 있거나 이러면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근데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에 3회 복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10에서 30이면 하루에 2개 먹도록,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 10 밑으로 그래서 5단계에 속해 있는 환자들에서는 1일 1회 복용하도록, 이렇게 각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약제 복용하는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항바이러스제 중에 뭐 단순포진, 대상포진, 뭐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입술에 이렇게 뭐 나는 헤르페스 얘기하는 거고요. 대상포진은 잘 아시는 이제 그 몸에 수포가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 대상포진이 있는데, 이럴 때 치료 약제가 우리가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뭐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들도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 용법이 달라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 팜시클로버, 아시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콩팥에 여러 가지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할 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클로버 약이 이제 아시클로버도 많이 쓰지만 이 발트렉스라는 약도 많이 쓰니까 아마 이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또 뭐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 또 요즘에 많이들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고 계시죠.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디카맥스 이런 약들을 또 많이 쓰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이 디카맥스를 또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이렇게 먹고 계신 분들을 보면 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면 칼슘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또 몸에 너무 많이 높아져 있고, 만성 콩팥병에서 칼슘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그 여러 가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 중에 또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본비바, 뭐 맥스마빌, 악토넬 뭐 이런 약인데, 보통 이제 골다공증에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뭐 이런 약이라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치면 아예 금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뼈를 안정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이 되면 뼈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뼈 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뼈까지 안정화시켜 버리면 뼈 대사가 굉장히 많이 감소돼서 뼈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콩팥에 독성이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한약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건강인에서조차도 뭔가 정확한 대사나 배설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는 약물 농축, 뭐 축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물며 정상인에서도 정확히 대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약들을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한약을 다려놓은 뭐 그런 사진을 좀 가져왔고요. 요거는 흔히 이제 파는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요즘에 차가버섯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의 약, 네, 기적의 생약, 뭐 신이 내린 선물 네, 이렇게 또 신이 표현되어 내린 있습니다. 선물. 네. 차가버섯을 가져왔습니다. 차가버섯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보고가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중에는 콩팥의 독성이 명확하게 검증된 한약제는 있습니다.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성분이고 쥐방울 덩굴과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한약제에서는 마두령, 방기, 뭐 목향, 뭐 세신 뭐 이런 이름으로 쓰는 한약제입니다. 이 방기 성분이 이제 다이어트 한약에도 꽤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요즘에는 뭐 많이 이제 이게 아예 식약처에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또 안전성 문제로 규제한 한약제가 또 이렇게 처방이 되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또 있었고요. 2021년도 건데, 흔히들 여기 써 있으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한약은 천연 원료이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90년대 초에 광방기가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발생했다. 그 뒤로 추적되는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알리스톨로킥산이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암이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큰 이슈가 됐고, 이게 이제 벨기에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게 이제 발칸 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칸 네프로패시 뭐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를 주의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고,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한약재의 성분이 있으면 그거는 뭐 알겠는데, 이 한약은 또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복합되어 있고 어떤 성분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약 성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실제로 보면 한약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진 환자, 특히 이제 한약 때문에 급성 세뇨관 사이질염이라고 하는 이제 뭐 콩팥에 갑자기 뭐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제 나왔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차가버섯. 차가버섯 같은 경우가 이 옥살산이 굉장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살산이 몸에 이제 과도하게 높아지면 얘가 콩팥으로 배설되면서 콩팥에 석회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콩팥에 미세 석회화가 생겨서 말기 콩팥병을 투석을 시작한 보고가 일본에서 하나 있었고 한국에서도 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보고된 거를 좀 가져왔는데 좀 어렵지만 이게 CT 사진입니다. CT 사진 요 양쪽이 이제 콩팥인데 이게 미세 석회화가 있으면 이게 하얗게 끼거든요. 근데 이 석회 안 보입니다. CT에서 봤을 때는 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석회화 결정들이 막 보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석회화를 잘 보는 편광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게 막 돌처럼 콩팥에 석회화들이 미세하게 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투석을 해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을 5년 정도를 매일 이제 복용했던 양이 꽤 많네요. 그죠? 꽤 네. 오래 장복하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가버섯이 또 옥살산 함유량이 외국 거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인데 뭐 흔히들 많이 이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죠. 근데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비타민 C의 배신, 과다 섭취 때는 신장 결석의 부작용.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간에서 대사가 되면 옥살산으로 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용량으로 장기 복용 시에는 요로 결석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뭐 이제 과량 복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먹는 이제 비타민 C 보통은 1000ml짜리가 이제 한 단위로 나오는데 하루 권장량이 100에서 200입니다. 그래서 1000이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먹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의료용 근거 기반 만성콩팥병 권고 요약 정보 뭐 이런 그 퀵 레퍼런스 가이드 이런 그 1차 의료기관에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가이드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보면 권고 사항에 콩팥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재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한약 건강기능식품이 될 텐데,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볼 때 보면 가장 그 증거가 많고 증명이 잘 돼 있으면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증거가 좀 없으면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콩팥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재 식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재 식품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좀 알고, 특히 만성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슬기로운 약재 생활을 위한 5가지 수칙,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콩팥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약은 적어도 그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과 의사를 만나던 간에 자신의 콩팥 기능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신장내과에서 콩팥 기능을 방문해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은 복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도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물 한 잔 드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브이로그님이 슈퍼챗을 쏘시면서 질문도 쏘셨어요. 예, 저 질문 어려워요.
자, 요새 많이 나오는 DPP4와 SGLT2 이니비터 복합제를 신기능 떨어지는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혹시 선호하시는 SGLT2 이니비터 성분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분은 최소한 레지던트 이상이거나 네. 예, 전문의시거나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과이실 그래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비욘디를 매일 시청하시면은 예, 저 예. 정도의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자주 들어오시는 네, 저기 네. 시청자분이신데 오늘은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은 황 교수님 네네. 뭐라고 답변을 주실래요? 일단은 처방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봐서는 이제 약간 사고 체결이 한 25 내지 30 이상인 분들한테 쓰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좀 잘 안 쓰게 됩니다.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되는데 선호하는 성분이 있으신지 지금 사실은 뭐 크게 나온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환자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소변을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중간에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 효과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약을 제가 하나 바꿔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게 좋을 수가 있고, 근데 확실히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썼는데 쓰는 이유는 신기능을 더 떨어뜨리려고 쓰는 게 아니고 신기능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제가 되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보호가 되는 게 한 달, 두 달 내에 보호가 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내에는 어떤 차라리 검사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낫고, 한 세 달에서 여섯 달, 그거는 이 전 세계적인 스타디를 보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처음보다는 좀 좋아진다. 단백뇨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SGLT 이니비터 성분 얘기해 주세요. 푹 선호하는 집어서. 거 두 푹 가지. 집어서. 네. 상품명 말고. 네. 성분명으로. 엠파 프로린 네. 있고 엠파랑 다파 저희 이렇게 예, 부르거든요. 엠파랑 다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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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엠파와 다파가 나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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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브이로그님이 교수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0원을 또 V챗.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예, 무슨 본격적인 슈퍼챗 구걸 방송 같이 어려운데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SGLT2 이니비터가 사실 우리도 좋아하지만 심장내과 선생님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심장내과 같은 경우 옛날에 비급여로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다 급여가 되나요, 교수님? 어떻게 되죠? 신부전 환자들. 그 심박출률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들은 이제 급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쓸 수 있는 근데 전용증이 많이 넓어진 급여가 거죠. 안 돼도 네, 얼마 안 하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다파 같은 경우에 카피약이 있나요? 아니 카피약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을 먹어도 그 미국의 20분의 1 가격 아, 그렇죠. 5%만 내도 네, 네. 우리나라 좋은 날 하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교포분이 오셨다가 깜짝 놀라시고 네. 1년치를 받아가셨어요. 네, 비급여로. 비급여로 네, 당연히 가져가도 비급여로 갔으니까 뭐 보험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의료 이용이 너무 좋은 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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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발언이 안 됩니다. 네. 비욘디는 네. 의학 전문 채널입니다. 네. 네. 예, 물론 뭐 그런 주제를 다루는 방송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콩팥의 날이니까 콩팥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 드려볼까 봐요. 우리 진희님이 건강검진하면서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왼쪽 콩팥에 1.5cm 정도의 고에코 병변이 있다고 해요. CT를 찍어보라고 혹시 암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걸까요? 고에코 병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저는 40대 중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이디를 보니까. 박 교수님, 네. 고에코 병변 뭔가요? 고에코라는 뜻은 초음파로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거를 고에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게 보이는 걸 저에코라고 하고요. 에코가 초음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1.5cm 왼쪽 콩팥에 고에코 병변이 있다. 이게 저에코 병변이고 1.5cm고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지면 그냥 단순 물혹일 겁니다. 근데 저게 고에코 병변이라는 거는 뭔가 단순 물혹이 아닌 다른 병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고에코 병변이라고 저게 다 암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암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방종이죠. 지방종이나 근육이랑 같이 합쳐져 맞아요. 있는. 네, 혈관 근육 지방종. 네, 네. AM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얘기하는. 있는데 그거는 네. 또 양성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병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고에코 병변으로 보입니다. 근데 CT를 찍어보라는 거는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가셔서 CT를 찍어보시고 정확한 판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 찍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사고체 여과율을 사고체 여과율을 확인하셔야 확인하고 됩니다. 아까 네. 조영재 네. 강의에서 나왔던 네. 그거를 확인하시고 네. 사실 이제 저기서 딱 보고 MRI 찍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왜냐면 신장암은 MRI를 찍으라 하거든요. 보통 CT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CT를 찍어보라는 말씀은 아마 양성병변을 확인하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에코 병변은 그런 뜻입니다. 와, 질문 수준이 엄청나요. 네. 네. 저게 의대생들 수업 시간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 학생들 보라고 해야겠어 이거. 예, 보고. 아주 의대생들이 꽤 많이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질문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현수님이 주셨는데요. 질문을 아버님이 질문을 너무 창세하게 잘해주셨네요. 46년생이신 남성분이시겠죠? 당뇨 35년 이상 됐고 당화혈색소가 7.8% 높으신 편이에요. 아버님께서 소변에서 단백뇨 수치가 430mg이래요. 꽤 나오시네요. 그래서 큐라클 회사의 임상시험을 강력히 권유를 받아서 4개월차 진행 하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칸타벨 A정 처방을 받았습니다. ARB 플러스 뭐가 있는 모양이네요. 칸타빌 A. 예, ARB에 뭐 이뇨제 같은 게 섞여 있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칸타벨 A가 저게 네. 그 칸타벨 플러스 네. 아토바스타틴. 아토바. 네. 그러면 고지혈증 네. 약이 섞여 있는 약이네요. 네, ARB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루틴으로 우리가 쓰긴 하는데 저거를 끊고 이제 임상약을 받고 계시는데 이 약이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로서 기대받는 약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임상시험약이 효과가 있을런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대전제는 저게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면 아버님이 실제로 임상약을 드시는지 플라세보를 드시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네, 네. 그죠? 임상실험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임상약을 드시는 군에 속한다면 근데 저 약의 정체는 어떤 걸까요? 황 교수님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그 보통 이제 당뇨병성 콩팥병을 이제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저런 혈압약 계열로 이 혈압을 낮추면 단백뇨를 줄이면서 콩팥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는 약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세포가 나빠지고 세포가 죽는 콩팥을 보호하는 세포가 죽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약이 좀 나와서 지금 시판된 약도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그런 약이 있는데 요즘 임상시험이 꽤 많은데 결국 항염증제,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서 콩팥이 더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들인데 결국 목표는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효과는 아마 그 동물 실험에 어떤 충분한 그 베이스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어서 어떤 것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꼭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 이런 귀중한 임상 시험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봐서는 35년 이상이 되는데 이 단백뇨가 430 정도 치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요새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시판된 것도 있죠. 네, 피네네론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시판이 네. 돼 있는데 네. 아마 그거 임상 실험은 이미 뭐 끝났을 거니까 이 계열은 아닌 것 같고 네, 요새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 미국에서 뭐 개발돼서 이제 들어오는 약들이 요새 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현 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저 질문의 지금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물로 복용하지 않고 주사로 처방해도 마찬가지 부작용이 생기느냐. 이게 지금 아까 이분이 질문을 다른 걸로 주셨는데 이게 엔세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먹는 소염제를 먹지 않고 주사로 처방해도 부작용이 똑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 싶은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라면 박 교수님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먹는 엔세이드와 주사 엔세이드. 똑같습니다. 그죠? 네, 주사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전달이 더 잘 될 거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건지 아니면 이분이 혈압약 질문을 주셨는데 혈압약을 주사로 처방해도 부작용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사로 투여하는 혈압약 종류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주사 네, 혈압률 없습니다. 매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혈압약 얘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엔세이드로 가정하더라도 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현수님이 약물 이름이 덱피데라에서 유래한 약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유래한 약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화를 네네.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당뇨도 보면은 이제 이 당뇨도 결국 콩팥이 딱딱해지거나 콩팥이 굳으면은 이게 문제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늙으면은 좀 나무도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억제하는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설탕이랑 결국 혈압, 고농도의 설탕과 혈압은 콩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을 잘 하시면 더 좋은데 그걸 또 부가적으로 더 좋은 약을 아마 더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약으로 먹을 정도까지의 효과가 있냐, 뭐 경제적인 추산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다를 수도 있어. 미국에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런 권하시면은 아주 꺼림직하지 않으시면은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 내지는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어려운 기존의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네. 뭐 하여튼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들이 아마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오래 사시면 결국은 투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수석실이 정말 편의점처럼 많아지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하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끔찍한 네.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초기 당뇨나 당뇨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35년 동안 저렇게 단백뇨를 유지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처럼 자기 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궁금해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차가워서 먹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나 한약 좀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 저는 아예 대놓고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네. 네. 그리고 그 한약은 아예 먹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이름이 이상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선물 차가버섯 그리고 네. 뭐 크릴 오일 뭐 이런 네. 것도 요즘에 또 많이 기적의 유행- 신약. 네네. 뭐 침향환 뭐 네.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먹지 말라고. 특히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적어도 뭐 30에서 60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 약이 어떤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를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먹지 말라고 의사는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근데 드세요. 네. 그럼 또 드시죠. 우리 몰래. 드시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하면 여기 물도 있지만 여기 물이 있지만 이 환자분한테 꼭 물을 무슨 물 드시는지 여쭤봅니다. 맑은 물 드시냐, 노란 물 드시느냐. 네. 노란 물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은 사실 볼이나 이런 현미 뭐 여러 가지 둥글레 뭐 여러 가지 차가버섯 여러 가지 상황버섯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우리 찌꺼기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 드셔라. 그래서 저 때문에 생수 많이 사신 분 정수기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드시면은 이 노란 물을 안 드실 일단 뭘 다려 먹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그걸 불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정경제에 기여도 하시고 시장님 표창 받을 만한 우리 박 교수님, 네 시장 표창 받으셨어요 지난달에. 네. 축하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브이로그님이 또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황 교수님 아까 그 말씀 한번 하셨다가 지금 다음 방송이 걱정되네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저걸 골라볼게요. 배제크님이 흑염소즙. 예, 저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흑염소즙, 쌍화즙, 즙. 예, 이런 거 먹으면 안 될까요? 교수님. 저는 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즙으로 낸 것도 사실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차라리 흑염소를 드세요 그냥. 즙 말고 고기로 해서. 네, 고기로 네. 드시고
어쨌든 저것도 물인데 노란색 물이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즙으로 만든 건 너무 농축되어 있고 그렇죠. 맞아요. 뭔가 네. 굉장히 그 단백도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러면 여러모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즙으로 된 거 뭘 이렇게 달여 먹거나 아니면 농축해서 먹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또 걱정은 사실은 흑염소 단독 성분이냐도 궁금해요. 아, 감초 그렇죠. 같은 거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감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있고 네. 그 스테로이드가 몸에 있는 수분을 저류시키기 때문에 붓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한약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방송에서 큰일 나는 경우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사실 검증되지 않는 한약은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침 맞으러 한의원 많이 가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투석하시는 분이다라고 꼭 얘기해라. 침만 맞고 약을 주시겠다고 하면 투석받는 분이라고 꼭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한의사 선생님들은 약 안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꼭 그거를 명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버섯 얘기나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됐죠. 우리 황 교수님이랑 저랑 트레이닝 받을 때 그 유명했던 상황버섯 사태, 아유, 예, 그렇죠. 네. 콩팥도 망가지지만 간도 망가지는 네, 네. 예, 이런 상황버섯 사태. 지금 뭐 차가버섯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50분이 또 이렇게 금방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지금 요 조합으로는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잘 텁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우리 투석 방법 결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 또 우리 송상훈 교수님이랑 교수님 세 분 방송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방송하러 와야 돼요. 지금 이 APCN 이 홍보 방송이 있어서 저는 네. 또 다음 주에 뵙고 우리 황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조만간 모시고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